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유성건설 대표이사 자리,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그룹의 지분, 제 이름 앞으로 된 상속권까지 전부 다요. 그 사람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서재를 가득 메운 무거운 침묵 속으로 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아버지. 강철환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나는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분노로 핏발이 선 눈,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 평생을 군림해 온 제왕의 얼굴에 떠오른 균열이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강지훈. 결국 폭발한 고함이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다. 아버지는 육중한 몸을 일으켜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고작 그런 계집 하나 때문에, 근본도 모르는 천한 것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걸 버리겠다고. 그런 계집, 천한 것. 아버지가 내뱉는 모든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이 순간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했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정신입니다. 아버지, 제 인생에서 이토록 제정신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아서는 내 등 뒤로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서재의 묵직한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눈을 감자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의 풍경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지독하게 무덥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 나이는 38.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인 유성건설의 대표이사이자 그 회사를 창업한 강철환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했다.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 내 손짓 하나에 움직이는 수천 명의 직원들. 신문과 잡지는 나를 차세대 리더, 냉철한 카리스마를 지닌 경영인이라 칭송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데스티틀노 모든 것을 가졌다. 단 하나. 나 자신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5시 정각 나는 기계처럼 눈을 떴다. 암막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도 허용하지 않는 침실은 관처럼 고요했다. 간단한 샤워를 마치고 홈 트레이닝룸에서 정확히 1시간 동안 땀을 흘린다. 그 사이 가정부는 영양사가 짜준 식단에 따라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사라진다.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연료처럼 위장에 쑤셔 넣고 나면 검은색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다. 회사, 보고, 결제, 회의, 그리고 다시 집. 내 하루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알고리즘처럼 완벽하게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내 삶이 화려할 것이라 상상했지만 사실 내 삶은 무채색의 박물관과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시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 박물관의 유령 같은 관장이었다. 5년 전 아내를 잃었다. 지독한 병마와 싸우다 허무하게 내 곁을 떠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도, 산더미처럼 쌓인 돈도 아내의 생명을 붙잡지 못했다. 그 무력감은 내 안에 깊은 구멍을 남겼고 나는 그 구멍을 일로 메우기 시작했다. 일은 완벽한 마취제였다. 일에 미쳐있는 동안은 슬픔도, 공허함도,
살아있다는 감각조차도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감정을 지워나갔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린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갔다. 그런 나를 아버지는 참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자식은 대업을 잇기 위한 도구였고, 나의 결혼은 가문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아내가 죽고 1년이 차에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아버지는 재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 거냐. 회사에는 안주인이 필요하고 내겐 대를 이을 손주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은 집요했다. 정계 거물의 딸, 다른 재벌 그룹의 막내딸, 마치 상품 카탈로그처럼 여자들의 프로필이 내 책상 위에 쌓여갔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그들의 눈에는 나라는 인간 강지훈이 아닌 유성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을 향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퇴근 후 들른 본가에서 아버지는 또다시 결혼 얘기를 꺼냈다. 이번 주말 법무법인 태평양 김 대표의 막내딸과 선을 보도록 해라.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온 재원이다. 우리 회사 이미지 재개도 도움이 될 게다.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싫습니다. 뭐라고? 결혼 안 합니다. 누구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놈이. 아버지는 늘 그랬듯 언성을 높였다. 네가 아직도 20살 애송인 줄 아느냐. 네 어깨에 걸린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잊었어. 사랑 감정, 그런 건 굶주린 놈들이나 찾는 신기루일 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결혼은 거래고. 계약이다. 거래. 계약. 진절머리가 났다. 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거래의 연속이었다. 그 거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지훈아, 내 싸늘한 대답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어르고 달래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 나도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 그림자만 붙들고 살 텐가. 네 어미도 하늘에서 널 보며 걱정할 게다.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거론하는 비겁함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실랑이를 이어갈 힘이 없었다. 극심한 피로가 온몸을 덮쳐왔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아버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좀 아는. 대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선자리에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다시는 제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해주신다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최후 통첩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김 대표의 딸 정도면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약속을 해버렸다. 비서가 건네준 프로필조차 읽어보지 않았다. 상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관심 없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의무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서류 위에는 한서연, 29세라는 글자가 기계적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때의 나에게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갈 또 하나의 활자 조합에 불과했다. 약속된 주말 저녁, 나는 비서가 예약해둔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1인당 저녁 코스 가격이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과 맞먹는 곳이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 정중한 속삭임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딪히는 은식기 소리. 모든 것이 고도로 계산된 우아함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나는 이질감을 느꼈다. 이곳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무대였지만 정작 나는 단 한 번도 이 무대의 주연이었던 적이 없었다. 언제나 관객 혹은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쯤 지났을까.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서연. 그녀일 것이다.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내 테이블로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선이 살짝 맞지 않는 라벤더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좋은 옷이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난 듯 어색해 보였다. 빌려 입은 티가 역력했다. 서툰 솜씨로 한 듯한 화장은 긴장감 때문에 살짝 번져 있었고, 손에 든 작은 클러치백은 금방이라도 놓칠 것처럼 위태롭게 쥐어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군.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여자를 내보낸 걸까? 차라리 노골적으로 야망을 드러내는 여자들이 상대하기 편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이 명확했고, 나 역시 그에 맞춰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저렇게 어설프게 자신을 포장하려는 모습은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나는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무의미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강지훈입니다. 네 안서연입니다. 짧은 통성명이 오가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지만 그녀는 펼쳐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알아서 주문을 마친 뒤 의무감에 첫 질문을 던졌다. 하시는 일은? 내 질문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시선을 테이블 끝에 고정한 채 우물쭈물했다. 그냥 이것저것 합니다. 이것저것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나는 그녀를 추궁하듯 물었다. 이런 모호한 대답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더욱더 고개를 숙였다. 아예 사정이 좀 있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그 단어가 내뱉어지는 순간 나는 이 만남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신데렐라를 꿈꾸는 가난한 여자. 아버지의 비서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혹은 아버지가 일부러 이런 여자를 내보내 나를 시험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떤 쪽이든 불쾌하고 시간 낭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 후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고 그녀는 자신의 손톱만 내려다보았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수프가 나왔다. 접시는 채 비워지기도 전에 다음 코스로 바뀌어갔다.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웨이터가 물잔을 채워주고 돌아선 순간 그녀가 물을 마시기 위해 잔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가느다란 손목과 달리 손가락 마디마디에 작게 배겨있는 굳은 살과 손톱 옆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작은 반창고를, 그리고 긴장 때문인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녀의 손이 잔을 건드렸고 높이가 있던 유리잔이 그대로 내 쪽으로 쓰러졌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이 내 바지 위로 쏟아졌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정장 원단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짜증이 치밀었다. 그러나 내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가기도 전에 그녀의 반응이 먼저였다. 아우, 어떡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테이블 위에 냅킨을 집어들어 내 바지를 닦으려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괜찮으니 그만.
정말 어쩌죠. 이거 비싼 옷일 텐데 제가 꼭 변상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제대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된 실수로 관심을 끌려는 유혹의 기색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당황과 미안함, 그리고 값비싼 옷을 망쳤다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만나왔던 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던가. 그들은 과장되게 미안해하며 은근슬쩍 내 허벅지에 손을 대거나 혹은 이것을 빌미로 다음 만남을 약속하려 들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정말로 순수하게 내 옷값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는 헛웃음을 참았다. 이 상황이 기가 막혔다. 내 정장 바지 한 벌값이면 그녀가 몇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변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으니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한서연 씨, 내 말에 그녀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 사건 이후로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우리는 메인 요리가 나왔음에도 거의 칼을 대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끝났고 나는 계산서를 들고 일어섰다. 제가 물값이라도. 그녀가 다급하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됐습니다. 이만 가보죠. 레스토랑을 나와 발렛 파킹을 맡긴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내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와 앞에 멈췄다. 내가 조수석 문을 열자 그녀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정말 괜찮습니다. 늦었습니다. 태워다 드리죠.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뒤돌아 빠른 걸음으로 큰 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멍하니 멀어져 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비싼 구두 대신 굽이 다른 단화를 신은 채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눈에 남았다. 차에 홀로 앉아 집으로 향하는 길. 시끄러운 도시의 불빛들이 무심하게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그리고 소득 없는 시간 낭비였다고 결론 내리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겁에 질렸던 눈동자와 변상해 드릴게요 라며 울먹이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었다. 내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실수로 떨어진 이물질 같은 지독히도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그 끔찍했던 맞선이 있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애써 그날의 일을 잊으려 했다. 어차피 내 인생에 다시는 교차점이 없을 여자, 하룻밤의 해프닝, 혹은 성가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작은 소동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나는 다시 나의 완벽한 궤도로 돌아왔다. 아침 5시 기상, 운동, 식사, 회사, 그리고 공허한 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들과의 지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의미 없는 웃음과 텅 빈 대화로 점철된 3시간의 식사는 나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다. 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차에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검은 세단은 소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져 갔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섰을 때였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내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환하게 불이 켜진 24시간 편의점 안. 유니폼을 입은 채 진열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여자, 한서연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상체를 일으켜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맞선 자리에서 어색한 원피스를 입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묶어 올린 머리, 일에 집중하는 진지한 옆얼굴.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을 앞으로 빼내고 새로 들어온 음료수를 채워 넣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며칠 전 내가 만났던 그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이려 할 때 그녀가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익숙하게 유니폼 조끼를 벗어 한쪽에 걸어두더니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낡은 배달용 스쿠터에 올라탔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거는 모습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부릉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스쿠터는 쌀쌀한 밤 공기를 가르며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기사님, 나는 충동적으로 운전기사를 불렀다. 내준 대표님, 저 스쿠터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핸들을 돌렸다.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저 가녀린 몸으로 밤늦게까지 스쿠터를 몰며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차는 소리 없이 스쿠터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여러 식당과 주점을 오가며 음식을 픽업해 어두운 주택가 골목골목으로 배달했다. 위태롭게 언덕길을 오르고 아슬아슬하게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녀는 마지막 배달을 마친 듯 스쿠터를 한적한 골목에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헬멧에 눌렸던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근처의 작고 어두운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나는 기색에 차를 세우게 하고 멀찍이 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공원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 아래 있는 낡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편의점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김치가 그려진 작은 컵라면이었다. 그녀는 근처 음수대에서 물을 받아와 붓고는 뚜껑을 덮고 핸드폰 타이머를 맞췄다. 3분이 흘렀다. 알람이 울리자 그녀는 나무젓가락으로 면을 휘휘 저어 한 입 크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것처럼 하얀 입김이 컵라면에 뜨거운 김과 섞여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어색하게 스테이크를 썰던 모습과 지금 이 차가운 벤치에 앉아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는 모습, 그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차올랐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에 가까웠다. 나는 방금 전까지 수십만 원짜리 저녁을 먹고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이 컵라면 하나로 고된 하루를 위로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공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갈 밟는 소리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내 모습을 확인한 그녀의 눈이 겁에 질린 사슴처럼 커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누구세요? 나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내 모습이 드러나자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에서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지훈 씨, 네, 그쪽은 한서연 씨. 맞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끔뻑였다. 어떻게... 여길... 나는 마땅한 변명을 찾지 못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연히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따라왔네요. 스토커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내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컵라면이 들려 있었다. 저녁 식사. 아직이었나 봅니다. 내가 벤치에 놓인 컵라면을 보며 말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다. 네, 이게 오늘 첫 끼니라서요. 첫 끼니... 그 말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 겁니까?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후회했다. 너무나 무례하고 오만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갚아야 할 게 좀 있어서요. 부모님이 남기신 빚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의 불행을 과시하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그 담담함 속에서 나는 보았다. 가녀린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는 단단한 자존심을. 그녀는 더 이상 맞선 자리에서 보았던 어설프고 불안해 보이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전사였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늦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남은 라면을 마저 먹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인 뒤 공원을 빠져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벤치 위에는 그녀가 미처 다 먹지 못한 컵라면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나는 내 삶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지독한 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 이후 내 일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짜여있던 알고리즘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끼어든 것 같았다. 나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나도 모르게 차를 몰아 그녀가 일하는 동네 주변을 맴돌았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 같은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 분주하게 배달 음식을 나르는 모습.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내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수십 위 안에 드는 그룹의 대표이사가 밤늦게 한 아르바이트생의 뒤를 밟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가 배달을 마치고 늘 들르던 작은 공원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인지 늦은 시간임에도 몇몇 테이블에 피곤해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구석자리에 앉아 어묵탕을 시켰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서연이 스쿠터를 세우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멈칫했다. 여긴 어쩐 일로? 지나가다 출출해서요. 합석해도 될까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을 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동 한 그릇 주세요. 그녀가 주문을 하고 우리는 또다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다. 포장마차 안은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와 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지만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합니까?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네, 낮에는 카페에서도 일하고 저녁엔 편의점, 밤에는 배달. 그렇게 해야 겨우 생활이 돼서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난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말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한테는 이게 현실인걸요. 그래도 이렇게 밤에 뜨끈한 우동 한 그릇 먹으면 살 것 같아요. 내일 또 버틸 힘이 생기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우동 그릇을 앞에 두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된 노동에 지쳐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그 포장마차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나는 일부러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남아있다가 그녀의 일이 끝날 시간에 맞춰 그곳으로 향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작은 꽃집을 차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의 기록이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흥미롭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가 잊고 살았던 세상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내가 회의실에서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논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단돈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 버스를 기다렸다. 내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없는 스테이크를 억지로 삼키고 있을 때 그녀는 떡볶이 한 접시에 행복해했다.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소박했다. 떡볶이, 순대, 어묵, 우동. 내가 평생 동안 먹어본 적 없는 길거리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게 느껴졌다. 아마도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과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번은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지훈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항상 정장 차림인 걸 보니 회사원인 것 같은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유성건설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분명 부담을 느끼고 나를 밀어낼 것이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야근이 좀 많은 편이죠.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존재는 무채색이었던 내 삶에 스며든 한 방울의 수채화 물감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서서히 번져나가며 나의 텅 빈 세상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녀와 헤어지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때면 극심한 공허함이 나를 덮쳤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 온기 없는 가구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했는지를.
한서연. 그녀는 나의 구원이었다. 내가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되찾아주고 내가 잊고 살았던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내 세상의 바깥에만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이 고단한 현실이라면 나의 삶은 화려한 허상이었다. 나는 그 허상 속에 그녀를 초대하고 싶었다. 그녀가 잠시나마 고된 현실을 잊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함께 나누길 바랐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배려라고. 나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어느 날 밤. 내가 물었다. 주말에요. 주말엔 카페 일이 더 바빠서. 왜요?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나 해서요. 클래식 공연인데 내 제안에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클래식 공연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낯선 나라의 언어처럼 들리는 듯했다. 클래식, 이요, 제가 그런데 가도 돼요. 안 될 거 뭐 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그녀를 설득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 주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일부러 내 차 대신 평범한 세단을 렌트했고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다. 최대한 평범한 회사원의 데이트처럼 보이고 싶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었다. 유성건설이 매년 거액을 후원하는 곳이었고 나는 언제든 VIP석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공연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깨달았다. 로비는 상류층의 사교장을 방불케 했다. 우아한 드레스와 턱시도, 값비싼 보석과 시계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감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러 온 것 같았다. 그들 사이에서 내가 직접 골라 선물한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서연의 모습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쏟아졌다. 정확히는 내 옆에 서 있는 그녀에게로.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강지훈 대표 옆에 저 여자는 누구지? 하는 무언의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의 속물근성에 화가 났고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더 화가 났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음악만 들으면 돼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조금도 음악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녀는 의자의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자책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 만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휴식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비서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서연을 훑었다. 그 눈빛은 마치 상품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그것과 같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의도를 읽었다. 아버지는 이미 내가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서를 통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나는 죄책감에 핸들만 굳게 잡고 있었다.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좋은 구경 시켜줘서.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소연 씨, 네,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내 사과에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다. 아니에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채서 내렸다. 나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세계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지만 정작 그녀를 내 세계로 초대할 용기도 그녀를 지켜줄 힘도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내가 여태껏 인지하지 못했던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신분, 재산, 배경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벽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서류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한서연 신상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가족관계, 학력, 과거 아르바이트 경력,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빚의 액수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내 아버지와 맞선을 주선한 결혼정보회사의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봉투맨 위에는 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런 여자다. 정신 차려라. 나는 종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전쟁 선포였다. 예술의 전당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졌다. 나는 그 벽을 부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고 그녀는 그 벽 너머로 달아나려는 듯 보였다. 그녀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의무처럼 향하던 포장마차는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나를 맞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고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비서의 지적을 받기 일쑤였다. 나는 깨달았다.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내 삶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그녀 없는 밤은 다시 예전의 공허한 시간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따뜻함을 한번 맛본 사람이 다시 차가운 방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실감은 처음부터 추웠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낸 서류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 종이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의 세상이 그녀에게 가한 폭력이었고 나는 그 폭력의 공범이었다. 며칠째 그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던 어느 날 밤 결국 폭우가 쏟아졌다. 장대 같은 비가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만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그녀의 동네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흐릿한 시야를 닦아냈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은 닦여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1시간쯤 헤맸을까? 기적처럼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옷이
몸에 달라붙어 비쩍 마른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나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다.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내 머리와 어깨를 적셨다. 서연 씨, 내가 외치는 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다. 여기서 뭐 해요? 왜 전화는 안 받고? 왜? 나는 턱 밑까지 차오른 말들을 쏟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그만해요. 우리 뭐라고요? 지훈 씨와 저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지난번에 똑똑히 봤어요. 저는 지훈 씨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경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당신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우는 것보다 더 슬펐다. 피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당신은 안 괜찮아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내 초라한 현실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거.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내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 사이에 거대한 협곡을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나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흠뻑 젖은 그녀의 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인생이 어떤지 알아요. 나는 빗소리를 뚫고 외쳤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하지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텅 빈 껍데기 죽은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겁쟁이, 그게 나였어요. 내 절규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런 내 앞에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어색한 원피스를 입고 물을 쏟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당신이, 차가운 벤치에 앉아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던 당신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공허하게 살았는지 깨달았다고요. 빗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니에요. 구경거리도 아니에요. 당신은 내 구원이에요. 내 유일한 빛이라고요. 당신마저 없으면 나는 다시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야 해. 제발,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요. 나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유성건설의 대표이사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내가 필요한 건 회사가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한서연, 바로 당신이에요. 내 마지막 고백이 빗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도 뜨거운 것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차가운 빗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거센 빗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보이지 않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빗속에서의 고백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세상의 시선이나 아버지의 반대를 두려워하기보다 서로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더 컸다.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낡은 동네를 스스럼 없이 찾아갔고
그녀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이대로 물러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사회에 내 편을 모으고 내 개인 자산을 정리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강지훈으로 그녀의 곁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움직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했다. 그날 서연은 낮에 일하는 카페로 출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정중하지만 위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서연은 잠시 후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향한 곳은 유성건설 본사 건물이었다. 평생 한번 와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대한 빌딩. 그녀는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최고층, 회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묵직한 원목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왔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앉아. 서연은 거대한 책상 앞, 자신을 위해 준비된 듯한 작은 의자에 뻣뻣하게 굳은 채 앉았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차 한잔 하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려워할 것 없어. 오늘은 지훈이 아버지로서 자네를 보자고 한 거니까. 아버지는 직접 소파 테이블로 걸어가 차를 따랐다. 그리고 찻잔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 친절해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더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자인,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더군. 내가 사람 보는 눈은 꽤 정확한 편이야. 의외의 칭찬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서연 양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세상은 사랑만으로 사라지는 곳이 아니야.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지훈이는 유성그룹 전체를 짊어져야 할 운명을 타고났어. 그 아이의 옆자리는 단순히 아내의 자리가 아니라 유성의 또 다른 얼굴이 되어야 하는 자리란 말일세.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자네의 과거, 가족, 그리고 빚,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지훈이를 비웃고 우리 유성그룹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겠지. 그 아이는 평생을 자네라는 약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걸세. 자네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가? 모든 단어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는 고함을 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지독하게 차가운 현실을 마치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듯 난 냉정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훈이 녀석, 요즘 나한테 반항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야. 자네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하더군. 순진한 생각이지. 평생을
왕자로 살아온 녀석이 과연 모든 걸 잃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마 얼마 못 가 자네를 원망하게 될걸.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여자라고 말이야. 아이, 나는 내 아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네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네.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세웅 밀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진부하지만 잔인한 장면이었다. 이 안에 자네 부모님이 남기신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돈이 들어있네. 그리고 자네가 꿈꾸던 작은 꽃집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도 함께 넣어두었지. 아버지가 그녀의 꿈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건 자네를 모욕하려는 게 아닐세. 지훈이 옆에서 상처받으며 버티는 대신 자네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야. 내 아들에 대한 내 마지막 배려이자 자네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게 하얀 봉투가 그녀와 아버지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봉투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엄성, 나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올려놓은 저울이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의 가치는 이 정도다. 그러니 어서 집어들어라.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네. 정적 속에서 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렸다. 회장실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한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자신만만한 시선이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의 가난, 그녀의 절박함, 그녀의 꿈.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 돈은 그녀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열쇠와도 같았다. 빚을 갚고, 할머니를 편히 모시고, 꿈에 그리던 작은 꽃집을 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된 후 처음으로 그녀는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단단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사는 세상이 다르고 어쩌면 저는 지훈 씨에게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회장님, 지훈 씨가 제게 보여준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흠뻑 젖은 채로 저를 끌어안아 주던 그 마음은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하얀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리는 순간 그녀는 그 봉투를 아버지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제가 만약 이 돈을 받는다면 회장님 말씀대로 제 자신과 제 사랑의 가치가 고작 이 정도뿐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돌아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날 오후 나는 김 비서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는 내가 어릴 적부터 나를 봐왔던 아버지의 사람이면서도 유일하게 내게 연민을 가진 인물이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는 오늘 오전에 아버지가 한서연을 개인적으로 불렀다는 사실과
그녀가 회장실을 나온 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이야기의 전말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진행하던 모든 회의를 중단시키고 곧장 본가, 아버지가 계신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노크도 없이. 아버지, 나는 억지로 이성을 붙들며 소리쳤다. 서연 씨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아버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내가 알바 아니다. 주제넘게 구는 그 계집애의 분수를 알려준 것뿐이다. 반수요.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품 안에 있던 아버지가 보냈던 한서연 신상 보고서를 책상 위로 내던졌다. 종이 뭉치가 흩어지며 서재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이것도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몰래 들춰보고 약점을 잡아 발가벗기는 게 아버님의 방식입니까? 이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분수입니까? 그럼 어떠냐? 그 애의 배경이 부끄러운 것이 내 탓은 아니지. 부끄러운 건 서연 씨가 아니라 사람을 오직 배경과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전부 거래 대상인가요? 목적을 위한 도구고. 체스판 위에 말입니까? 저까지도요. 내 외침에 서재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내 안에 쌓여왔던 울분의 폭발이었다. 제 인생까지 돈으로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를 잃었을 때도 아버지는 회사의 주가를 먼저 걱정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3치우차. 결국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이 유성그룹이 누구 덕에 만들어진 건지 잊었어.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애비에게 칼을 겨누어 네 어미가 살아있었어도 너를 용서하지 않았을 게다. 어머니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내 눈에는 경멸과 결심이 가득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버지와 나는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차갑게 말했다. 좋습니다. 아버지의 방식대로 하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무엇라고 아버지의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이길지 모르지만 제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제 사람, 제 사랑을 지킬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서재를 나오며 나는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성에서,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설령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체스 말이 되어 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아버지와의 정면 충돌 이후 며칠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아버지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나 역시 그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거요. 나는 내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변호사를 만나 상속권 포기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했고 개인 비서를 통해 사직서를 작성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아버지는 유성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집안의 어른들을 모두 소집해 긴급 가족 이사회를 열었다. 장소는 본가의 대회의실이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나의 큰아버지와 삼촌들, 사촌 형제들까지 모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죄인을 신문하듯 날카롭고 비난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치 그녀가 모든 죄의 근원인 것처럼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하나다. 아버지는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유성그룹의 차기 후계자인 강지훈 대표가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는 이성을 잃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결정을 듣고자 한다.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유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택하고 이 집안에서 내쳐질 것인가? 지금 당장. 모두가 듣는 앞에서 결정해라. 그것은 회유나 설득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협박이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내 입을 쳐다보았다. 아마 그들은 내가 잠시 반항하다가도 결국에는 이 거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도 더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하얀 대봉투 하나를 꺼냈다. 나는 긴 테이블의 중심으로 걸어가 봉투를 아버지의 앞에 놓았다. 툭 하는 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나는 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하고 명료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문장을 내뱉었다. 그것은 몇 달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홀로 내뱉었던 다짐의 반복이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작게 술렁였다. 이 봉투 안에는 유성건설 대표이사직 사직서와 제 이름 앞으로 된 그룹의 모든 지분 및 재산에 대한 상속권 포기각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유성그룹의 후계자도 강 회장님의 아들도 아닌 그저 자연인 강지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너희놈.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38년간 저는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제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황금 감옥에서 유령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분노가 아닌 연민이 담긴 눈으로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평범한 한 여자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며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선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과 불신이 가득한 얼굴로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유성그룹이 내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처참한 패배감.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아버지, 나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미련은 없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았다. 아니, 잡지 못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던 회의실을 나와
눈부시게 환한 복도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졌다. 유성그룹의 문을 박차고 나온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떠들썩했다. 재벌 3세의 상속권 포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무모한 용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나를 가문에서 제명했고, 나와의 모든 연을 끊었다. 나는 하루아침에 왕국을 잃은 왕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우리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의 한적한 교외에 작은 2층 집을 얻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집 안에는 언제나 따스한 햇볕이 들었고, 그녀가 가꾸는 작은 정원에서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다. 차갑고 텅 비어 박물관 같았던 그곳과 달리 이 집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우리가 함께 마시는 커피 향기, 저녁이면 부엌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찌개 냄새. 나는 내 이름으로 작은 건축 디자인 사무소를 차렸다. 거대한 빌딩이나 복합단지를 짓는 대신 사람들의 꿈이 담긴 작은 집과 가게를 설계했다. 밤낮 없이 일에 시달리던 예전과 달리 나는 처음으로 내 일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나는 망설임 없이 집으로 향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서연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꽃집을 열었다. 오늘의 위로라는 이름의 가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꽃에 둘러싸여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전해졌고, 꽃집은 금세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나왔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서연이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샴푸 향기와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녀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평범한 위로의 한마디가 과거 그 어떤 찬사보다도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무슨 냄새야. 엄청 맛있겠다. 오늘은 특별히 차돌박이 넣었지.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내가 소매를 걷어붙이자. 그녀는 웃으며 상추가 담긴 바구니를 내밀었다. 이것 좀 씻어줄래요? 서방님, 나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상추를 씻기 시작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서툰 내 손놀림에 그녀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포기한 것들과 지금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하지만 나는 그날 회의실 문을 나서며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다. 우리는 소박한 저녁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꽃집에 찾아온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 우리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유성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뉴스는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채널을 돌려버렸다. 서연이 내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굳은 살이 박여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부드럽고 따뜻했다. 창밖의 작은 정원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내 어깨에 기댄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정한 부부는 통장의 장어나 권력의 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루의 끝에 마주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다. 한서연 어둡고 텅 비었던 내 세상에 찾아온 유일한 구원, 나의 전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같이 평범하게 행복했다.